자, 그러면 지금부터 10년대, 20년대, 30년대 해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갈 건데, 자, 이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일제강점기라는 단원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니? 그 얘기를 좀 먼저 좀 제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얘기를 제가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자,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근현대사 3개 단원 중에 두 번째 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대사회 전개 말고 그다음에 민족의 독립운동. 됐죠? 그래서 민족의 독립운동이라는 단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제가 먼저 한번 써보면 보통 여기는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일기라고 부르고요. 그 얘기 전에 이 얘기를 좀 잠깐 해야겠다. 일제강점기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포함한 근현대사는 앞에 전근대사랑 뭐가 다르냐면 그 특징부터 잠깐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한국사라는 과목은 기본적으로 시간의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암기 과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이제 한국사를 자꾸 그냥 암기로만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의 과목이야. 시간의 과목.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시간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원래 역사 과목의 시간의 기준의 가장 기본은 100년 단위예요. 그러니까 저랑 수업을 했던 분들은 항상 저희가 100년 단위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근대사는 왕들이 중요하니까 왕 중심으로 왕을 기준으로 세운다고 그렇게 이제 제가 항상 수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저랑 수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안 하셨던 분도 상관없어. 뭐 대부분 다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근대사의 왕은 사람이 아니야. 전근대사의 왕은 가장 중요한 시간의 기준이야. 됐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2세기, 3세기, 4세기 만약에 4세기다. 그러면 자 고구려가 좋았다 나빴다 안정기로 간다. 그래서 자 미천왕, 소수리망 아니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리망 그리고 옆으로 백제 넘어와서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는 거니? 그러시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뭐 요 정도 대화는 되죠. 자, 그래서 뭐 4세기 백제는 전성기 근초고왕 그리고 밑에 불교 수용이 밑에 있는 게 특징이야. 그 다음에 침류왕 때 불교 수용 그리고 옆으로 넘어와서 신라는 이제 나라의 틀을 만들게 되죠. 그게 뭐냐면 내물왕, 내물마리간. 그래서 뭐 4세기 이제 기둥을 세워놓고 이제 그 다음에 왕들의 업적을 갖다 붙이거나 기본적인 걸 잡잖아요. 그 다음에 뭐 조선할 때도 마찬가지야.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15세기다. 그러면 15세기 그러면 태태, 세세, 성 뭐 이렇게 가잖아요. 자, 태조 이성계는 뭐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삼봉정도전이 훨씬 더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15세기에 이제 핵심은 뭐냐면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항상 100년 단위 특징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15세기 특징은 조선이 이제 시스템화 시키는 거야. 그래서 통치 구조, 그러니까 통치 체제를 완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일단 태종 그리고 세종이잖아요. 근데 태종, 세종은 항상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태종 그러면 왕권 강하고 그 다음에 세종 그러면 유교 정치의 실현이잖아. 맞죠? 그런데 여기가 왕권 강하고 여기가 왕권 견제, 왕권 제한. 근데 여러분 시험에 왕권 제한, 왕권 견제라는 단어는 없다 그랬잖아. 그렇게는 시험에 안 나와. 그러면 그 단어가 우리 교과서의 단어로 바꾸면 그 단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유교 정치의 실현이라 그러는 거야. 됐죠? 그래서 여기가 왕권 강하면 여기는 유교 정치의 실현.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는 요 패턴이 한 번 더 반복되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종, 세종, 그 다음에 세조는 태종의 대시고 그 다음에 성종은 세종의 대시지. 그쵸? 그리고 이런 왕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문물제도가 완성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 100주년을 맞아서 기본적인 제도가 완성됐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정우대사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100년 단위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100년을 세워놓고 왕을 꽂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시대적 특징과 그 다음에 각 왕들의 업적. 그래서 15세기 출제 포인트는 항상 통치 구조의 포인트가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 정치사에서는 가장 기본 출제 골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100년 단위로 정리하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로 왔냐면 근현대사로 왔죠. 그러면 근현대사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근현대사는 어떻게 가냐면 이번에 시간을 더 촘촘하게 잡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근현대사는 항상 10년 단위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근대사가 100년 단위로 크게 갔다면 근현대사는 10년 단위로 좀 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일단 단순 비교를 하면 몇 배 자세히 보는 거야? 100년에서 10년이니까 몇 배 자세히야? 네, 10배 자세히죠.
근데 실제 공부를 해보시면 10배가 아니라 최소한 15배에서 20배 정도는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공부의 분량이 많아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근현대사라고 말하는 게, 그러니까 교과 과정상으로 보면 1863년 대원군의 집권부터 그 다음에 실제 시험이 나오는 게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정도까지가 출제가 되니까 대략 다 합쳐봐야 137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137년을 이렇게 100년 단위로 정리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137년을 10년 단위로 정리하면 한 덩어리가 몇 개 나오는 거야? 한 13덩어리, 14덩어리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 현대사 쪽이 거의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덩어리를 정리해보면 대충 한 10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근사 내용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 10년 단위 하나 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촘촘히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정은대사 공부하는 방식으로 근사를 똑같이 하면 뭔가가 혼선이 돼. 그러니까 뭔가 초점이 안 맞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더 자세히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래봤자 사실 내용이 얼마 안 돼. 그래서 항상 10년 단위, 10년 단위, 10년 단위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제강점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니? 자, 그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얘기로 바로 갈게요. 자, 일제강점기는요.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근현대사는 항상 10년 단위로 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 10년 단위로 해서 크게 세 덩어리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1기, 그리고 두 번째는 2기, 그리고 세 번째 3기. 자 이렇게 해서 근현대사는 크게 세 덩어리로 먼저 나누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현대사 특히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면 1기, 2기, 3기 이렇게 세 덩어리로 갈 건데 이 1기, 2기, 3기라는 이 얘기는 말을 다시 제가 바꿔보면 자 1기라는 거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정확하게 1910년대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2기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1920년대를 얘기하고 3기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1930년대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45년 우리가 광복할 때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일제강점기는 덩어리를 하나, 둘, 셋 이렇게 1, 2, 3 이렇게 자 나눠놓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첫 번째 단원에서 이게 시험이 출제가 제일 많이 되는 건데 가장 기본형이 뭐냐면 자 일제가 이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경제 침탈을 했냐.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1기의 일제 통치 방식은 무단 통치죠. 무단 통치. 자 그래서 말을 듣거나 죽거나.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1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헌병경찰 통치예요. 헌병. 그래서 여러분 헌병이 뭐죠? 헌병이 군인의 경찰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일반 경찰이 아니라 조선인들을 헌병으로 통치하겠다는 거는 자, 조선인 전체를 뭐로 보겠다는 거야? 조선인 전체를 그냥 군인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군인은 어떤 사람이야? 무조건 명령에 복종하는 거지. 아니 군대를 안 갔다 오셨지만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잖아. 그 다음에 남자분들이야 뭐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당연히 알 거고. 그렇잖아요? 예? 이 반응은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휘관이 돌격을 앞으로 오면 무조건 돌격 앞으로야.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것 같아. 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뭐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오면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하는 거지. 체크! 저는 못하겠어요. 이런 건 없어요. 이해되시죠? 무조건 가는 거지. 그래서 말을 듣거나 죽거나야. 자, 이게 1기 무단 통치예요. 자, 그런데 3.1운동을 경험하면서 일본 애들이 좀 충격을 받았어. 이 어리버리한 조선놈들 아주 싹 다 밟아버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선 애들 되게 까칠하지. 그래서 조금 더 고급화된 통치 방식을 들고 나오는데 자, 이게 뭐냐면 2기의 문화 통치예요. 그래서 문화 통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실제로 유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기만적이죠. 그래서 조선민족 내에 결국은 친일파를 양성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친일파 양성을 통해서 조선민족을 이간 분열시키겠다. 자, 이게 문화통치의 사실은 가장 핵심이죠. 자, 그리고 3기. 그리고 실제로 이 문화통치는요, 상당히 성과를 거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1930년대가 되면 일본이 다시 통치 방식을 바꾸게 돼요. 근데 그 바꾸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1931년 만주사변. 그러니까 이들이 본격적인 대륙과의 전쟁을 시작해. 그래서 문화통치는 상당히 효과적이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릴 일본이 여유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3기의 통치 방식의 핵심은 뭐냐면 민족 말살 통치예요. 민족 말살. 자, 이 민족 말살 통치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황국 신민화 정책은 자, 본토인 그리고 반도인, 여기서 말하는 반도가 우리겠죠. 그래서 본토인, 반도인 전부 위대한 우리 텐노의 자랑스러운 신민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 텐노의 시민인 것처럼 거기에 걸맞는 의무를 져야 되지 않겠냐.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다. 근데 갑자기 왜 우리는 하나다? 이런 걸 왜 강조해요? 얘네들이 이제 엄청난 대륙과의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너희 조선 놈들도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일본의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게 안 보이냐? 옆에서 구경하니까 재밌어? 야, 니들도 이 전쟁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자, 이게 바로 한국시민화 정책이야.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거야? 바로 이 대륙과의 전쟁. 그래서 전쟁에 동원하겠다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일제 통치 방식, 자, 무단 통치, 문화 통치, 민족 말살 통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 수탈. 그래서 사실 경제 수탈이 제일 중요하죠. 더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얘기를 제가 좀 깊이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고요. 여기서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그래서 1기에 가장 중요한 건 토지조사 사업. 그래서 얘네들이 땅 뺏어가는 거야. 근데 나중에 여러분 기출문제를 풀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게 될 건데 일제 경제수탈 전체 다 합쳐서 출제율 1위는 무조건 토지조사 사업이야. 됐죠?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경제수탈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봉건사회의 결여론,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이랑도 얘는 같이 맞물려 있어.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나중에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좀 두꺼운 굉장히 많은 기출문제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책을 하나 사서 여러분 이제 여기 풀어보신 분도 많이 있을 텐데 실제로 이 파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토지조사 사업이 얼마나 시험이 많이 나왔냐면 나머지 전체랑 토지조사 사업 혼자 나온 거랑 출제율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토지조사 사업이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2기가 되면 얘네들이 이 땅에 와서 산미증식 계획을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쌀. 됐죠? 자, 그리고 3기, 대륙과의 전쟁 이후에는 얘네들이 정말 미쳐 날뛰는 거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몽땅 빡빡빡빡 다 긁어가요. 됐죠? 네, 그래서 몽땅 끝.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첫 번째 단원, 이게 민족의 순환과 자 일제 침탈이라고 하는 단원인데 이 단원에서 1기, 그러니까 일제 통치 방식, 그리고 경제 수탈을 먼저 쭉 정리를 해요. 그리고 나면 그 뒷단원들이 이제 얘기가 어떻게 붙어 있냐면 여기에 대한 그 다음 얘기들은 전부 뭐냐면 우리의 대응이야. 됐죠? 그럼 이제 말을 바꿔보면 결국 또 뭐가 되는 거야? 우리의 대응이라는 건 우리의 독립운동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의 독립운동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게 전부 근현대사는 이제 요 파트는 공부하실 때 잊으시면 많이 되옵니다. 항상 10년, 10년, 10년 단위로 움직이는 거야. 자, 그래서 1910년대 우리가 국내에서 뭘 했느냐? 그러니까 일제 사실 이런 자 포갑적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느냐? 그래서 국내 대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국외 대응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1910년대 자 국내 대응은 어땠니? 뭐 이 얘기. 그 다음에 1920년대 자, 그러니까 20년대 국내 대응은 어땠니? 30년대는 어땠니? 이 얘기. 됐죠? 그 다음에 1910년대 국외에서는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20년대는 어떻게 했고, 30년대는 어떻게 했니? 이 얘기예요. 됐죠? 그리고 이 얘기가 끝나면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에 이거와 상관없는 얘기가 딱 하나 있어요.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시키면 일제강점기가 끝나는데 여기 마지막 하나 따로 노는 애가 문화사야. 됐죠? 그래서 문화 부분은 따로 추가시키셔야 돼요. 됐죠? 그럼 이렇게 하면 문화를 제외하고선 일제강점기가 끝나.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제강점기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시고 그 다음에 정리하실 때는 제가 수업 시간에 뭐 각 수업마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말씀드리는데 얘를 혼자 한번 쭉 써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그냥 총 12개로 끝나는 거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총 몇 개? 12개. 그러니까 근현대사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정근대사랑 근현대사를 똑같이 못할 때 근현대사가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을 더 촘촘히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근현대사는 100년 단위로 크게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단 문제가 나오고 사료가 나오고 선지를 읽으면 대충 눈치로 좀 때릴 수 있는 게 있어. 그리고 선지를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애들 한 둘이 있어요. 일단 저요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일단 죽이고 그리고 나면 이제 한 둘 정도가 남는데 물론 그 둘 중에 내가 찍는 게 꼭 답이 아닌 게 슬픈긴 한데 어쨌건 어느 정도 약간 접근이 가능하죠. 근데 근현대사는 좀 달라요. 근현대사는 워낙 촘촘하게 물어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야. 문제를 딱 봤을 때 계속 읽는다고 아는 게 아니야. 그냥 딱 봤을 때 근현대사는 특징이 뭐냐면 푸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냥 딱 보면 알면 아는 거고 딱 봐서 모르는 거야 그냥.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벌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꼼꼼히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근현대사는 끝나고 나면
이렇게 흰 종이 꺼내놓고 여기를 혼자 그냥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돼요. 혼자 그냥 채워보면 돼. 그래서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으면 공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죠. 됐죠?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다룰 부분은 이제 시작할 부분은 어디냐면,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첫 번째 이 부분이에요. 됐죠? 그래서 일제 통치 방식과 경제 수탈에 대한 이 부분, 그리고 얘랑 같이 맞물려서 또 하나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걔가 누구냐면 국외 무장독립전쟁의 전개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랑 할 부분은 1기, 그러니까 1910년대, 2기, 20년대, 그리고 30년대 이후에 국외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의 전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일제강점기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두 기둥이에요. 두 기둥 중에 하나인 이 부분을 지금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일제강점기 자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서 1기, 2기, 3기 얘기만 하고 끝나겠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일제강점기 정리하고 이게 어느 단원인지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러니까 정은대사 공부할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과목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과목은 시간의 과목이야. 그러니까 항상 시간이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일제강점기에서 문제가 나올 때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 단원 안에서 무단통치에 대한, 예를 들어 경찰법 처벌규칙, 그 다음에 조선태영령 뭐 이런 게 딱 눈에 보이면 1기.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된 거 조합을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삼민식 계획이 보이면 뭐 2기. 그래서 조합을 찾으면 되고. 그러니까 요 정도로 나오면 문제가 쉬워. 근데 문제가 어려울 땐 어떻게 나오냐면, 그래서 나중에 혼자 시험 보시기 전에 한번 정리하실 때 이런 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원과 단원을 넘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 제가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910년대 좀 이제 잠시 후에 바로 시작할 건데, 국외 독립운동 기지건설에 대한 자료가 하나 나와. 그래서 다음 단체가 활동했던 시기에 대한, 우리가 시험에서 제일 많이 이제 보는 단어가 이 단어잖아. 그래서 시기에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이렇게 걸린다고 문제가. 그러면 국내에서 예를 들어 뭐 독립의금부가 나온다든가, 또는 뭐 경제수탈에서 뭐가 나온다든가, 또는 통치방식에서 뭐가 나온다든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평으로 요 시간이 맞아 들어가야 돼. 이해됐죠? 네, 그래서 너무 각각을 외우시는 거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이게 시간의 과목이니까 항상 이렇게 시간선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잠깐 이제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배경 깔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부터 어디로 갈 거냐면, 그래서 여기는 일제강점기는 항상 모든 단원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 됐죠? 그리고 근현대사는 원래 10년 단위로 가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갈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무장독립전쟁 1910년대, 20년대, 30년대로 들어갈 건데요. 자, 여기는 실제로 제가 오늘 시간이 별로 없지만 저는 보세요.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계속 왔다 갔다를 여러 번 할게요. 됐죠? 하여튼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왔다 갔다 여러 번 할게요. 그래서 최소한 3회독, 4회독 정도 제가 해볼게요. 됐죠? 그래서 나중에 수업을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나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단원이 나와도요, 여러분 가장 나쁜 건, 이제 좀 이따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1910년대 독립운동 기지건설, 그 다음에 20년대 독립군의 활약.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공부를 하잖아? 그럼 이제 하다 보면, 여기 가서 얘기하겠지만, 제가 가장 많이 본 경우예요. 그러니까 1925년 미세 협정. 그러니까 요 앞에까지가 그래도 좀 그나마 버텨. 그러다 이 뒤로 넘어가면서 예를 들어 1926년 도산 안창호의 발의로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촉성회 이게 개최가 되고, 그다음에 촉성회파, 그다음에 협의회파, 그래서 뭐 개인본의, 단체본의, 그래서 뭐 혁신의회, 국민부, 한국독립당 산하에 무슨 뭐 조선명단 이렇게 하다가 토할 것 같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뒤로 싹 버려. 됐죠? 딱 미세협정까지 하는 거야. 이게 최악이야. 여러분이 굉장히 방법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어느 단원이나 마찬가지야. 여러분 하실 때요, 특정 단원까지 꼼꼼히 하고 차라리 여기는 못하니까 그럼 이거 대충 보느니 그거 그냥 버리고 차라리 봤던 거 안 틀리게 얘를 조금이라도 더 보자가 항상 최악의 선택이야. 그래서 그걸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됐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한국사는 그림 그리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그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걸 막 이렇게 스케치를 하잖아요. 제가 뭐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런데 이렇게 막 스케치를 하잖아.
그리고 이제 스케치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 뭐 더 중요한 걸 칠하고, 뭐 그 다음에 또 뭐 칠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칠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빈 공간을 바탕을 칠해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그림이 내 붓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완성되는 것처럼, 그래서 가장 출제율이 높은 거, 가장 중요한 거 위주로 그냥 뼈대만 세우듯이 그냥 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뼈대를 한 번 더 붙이면서 또 한 번 더 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서 점점 심화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단계별로 심화로 들어갈 때 너무 벅찬 순간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심화 단계에서 차라리 버리는 게 나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특정 단어를 잘라서 여기만 집중적으로 보고 뒤에는 싹 다 버리고, 이게 항상 최악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자,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그 말처럼 제가 수업을 오늘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계속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첫 번째 일회독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끝을 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910년대인데 1910년대 자, 국외 우리 독립운동 전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처음에 이제 국권 피탈된 이후에 우리가 처음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야. 기지.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요 기지 건설에서는 어디가 정말 중요하냐면 위치. 그러니까 어디냐? 장소가 정말 중요한 거야. 됐죠? 그러니까 1920년대, 30년대는 제가 잠시 후에 얘기할 건데, 여기는 시간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10년대는 좀 특이한 단원이야. 여기는 시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여기는 항상 어떻게 갈 거냐면 이렇게 갈 거예요. 봐봐요. 일단 큰 그림만, 느낌만. 그러니까 남만주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어디냐? 그래서 우리가 남만주의 삼원보, 이렇게 우리가 잠시 후에 할 거거든요.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다 있어요. 자, 그래서 남만주의 삼원보, 그리고 대표적인 단체들 쭉. 그 다음에 북간도에서는 어디가 중요하냐? 그러면 연길, 용정, 왕청. 그러면 각각 지역의 중요한 단체. 자, 그 다음에 북만주에서는 거의 낼 게 없어요. 시험에 거의 안 나와. 패스. 자, 그리고 연해주는 시험에 대빵 많이 나와. 그래서 연해주, 블라디보스톡과 관련된 자, 주요 단체들. 됐죠? 그렇게 장소, 단체, 이렇게 우리가 매칭을 할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하나 조금 여러분 이제 스트레스 받게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아까 우리 인물사 문제도 있었잖아. 근데 여기에 추가로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이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 이름은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그러려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사실은 그 회독을 통해서 조금씩 구멍을 메워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저 좀 봐봐요. 왜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세 분이랑 같이 단체를 만들었어. 그래서 활동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나 보고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그냥 여기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제가 딴 동네로 가요. 근데 딴 동네로 갈 때 이분 한 분만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 두 명은 남았지? 그럼 내가 여기를 데리고 왔어. 한 명을. 그리고 이번엔 여기에 와서 이분이랑 우리 넷이서 또 뭔가 단체 활동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저기서 아까 데려온 분 있죠? 이분은 여기에 놔두고, 그 다음에 이분을 데리고, 그래서 왜 울었어요? 자, 저 좀 보세요. 자, 그 다음. 자, 이분만 데리고, 이분은 또 놔두고, 이분만 데리고 제가 이쪽 동네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요.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단체명도 다 이름들이 비슷비슷해. 그래서 대부분 조선이 들어가거나 한국이 들어가거나 대한이 들어가거나. 이해됐죠? 그래서 막 단체 이름들 막 보다 보면 진짜 막 토 나와요.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단체를 만들고 막 그래요. 그럼 이제 이거 외우다 보면 보세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세 단체의 공통분모는 나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요 두 단체의 공통분모는 저분이고, 이 두 단체의 공통분모는 이 사람이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외우다 보면 좀, 좀 가만히 좀 있어. 이게 이렇게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여러분 이게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독립운동이라는 거 자체가 너무나 상황이 불안전한 상황이야.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끊임없는 새로운 지역에 가서 뭔가 단체를 구축하고 뭔가를 만들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시한부적인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누군가 체포된다든가 단체가 괴멸된다든가 어쩔 수 없이 또 이동해가지고 또 다른 단체를 만들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그래요. 됐죠? 그러니까 자,
이제 단체 이름이 계속 나오고 사람 이름도 나오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일단 첫 단어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1920년대는 장소가 중요한 거야. 공간. 됐죠? 그래서 중요한 단체와 단체. 됐죠? 아니, 지역과 단체. 지역과 단체. 지역과 단체. 요 매칭만 일단 잘하면 돼. 시간은 별로 안 중요해. 됐죠? 자, 그럼 시간이 이제 중요한 건 언제냐면 1920년대부터야. 자, 1920년대 가볼게요. 자, 1920년대 3.1운동 이후에 본격적으로 독립군들이 편성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그냥 스토리 기둥만 세워놓을게요. 자, 독립군이 편성이 됐지. 그리고 나면 편성되고 끝나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편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 활약을 해야죠. 그러면 활약을 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일본이랑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저 좀 봐봐요. 자, 좀 봐봐요. 자, 괜찮아? 자, 계속. 자, 보세요. 낮에 이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 내가 아까. 그죠? 자, 계속. 네, 걸리기만 해. 자, 저 좀 보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아니, 뭐 걸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 누구랑 얘기하는 거죠? 자, 어쨌건 활약은 우리가 일본이랑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일본은 진 거죠. 그럼 이제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 그래서 일본에 엄청난 보복전이 이루어져요. 그럼 일본의 보복은 우리 입장에서는 실현이지. 됐죠? 그래서 이 실현의 가장 대표적인 걸로 간도참변, 자유참변 할 거야. 쓸 거 없어요. 쓰지 마세요. 됐죠? 그래서 내가 잘 안 보이는 걸로 썼어. 따라 쓸까봐. 이해됐죠? 자, 그래서, 왜냐면 다 있어. 프린트 다 있어. 왜 자꾸 이게 적어? 뭘 적어? 자, 보세요. 여기가 됐죠? 그래서 간도참변, 자유참변, 하여튼 실현을 당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만주로 다시 귀환을 해. 그래서 만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무너진 단체들을 다시 재편성하는 거야. 왜냐면 이 간도참변 과정에서 엄청나게 무너지거든요. 자, 그래서 재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재편성은 3부로 편성하는데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자, 그리고 나면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근데 자, 독립군의 재편성을 이렇게 크게 3개의 기구로 만들었는데 우리의 독립운동의 역량의 강화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단일대오로 만드는 것이 맞지 않냐. 그래서 1920년대 중반, 자, 우리 민족운동의 가장 큰 테마는 국내에서 똑같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민족유일당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민족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자.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독립군 통합운동이 일어나요. 여기까지 됐죠? 끝. 이게 1920년대 얘기예요. 그러면 크게 스토리라인만 잡아볼게요. 자, 맨 처음에 1920년대, 그럼 이제부터 스토리가 중요한 거야, 순서가. 자, 맨 처음이 뭐라고요? 독립군의 편성. 편성됐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활약. 그리고 이 활약으로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 가장 대표적인 활약, 제일 유명한 2가지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야. 근데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는 대부분 또 잘 안다고. 자, 그리고 그리고 나면 일본의 보복으로 인한 독립군의 실현. 이게 간도참변, 자유참변인데 뭐 어쨌건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어쨌건 실현. 그리고 나면 만주를 귀환해서 재편성. 그런데 하나로 편성된 건 아니고 3개로 편성됐어. 그래서 마지막 얘기는 이 3개를 하나로 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야. 이해됐죠? 그래서 독립군 통합운동. 됐죠? 이러면 1920년대 끝. 됐죠? 그럼 이제 1930년대야. 자, 30년대는 31년 만주사변 이후에, 그래서 자, 만주사변 이후에 한중연합작전이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우리만 침략당했잖아. 그죠? 중국은 상관이 없잖아. 근데 31년 만주사변이 터지면서 중국과 우리가 입장이 똑같아진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 대륙도 일본의 침략을 받았으니까. 맞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1930년대 이후에는 한중 연합작전이에요. 됐죠? 네, 이거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할 건데 일단 가볍게만 볼게요. 그래서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에서 한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일단 요 정도만. 자, 그래서 자, 만주사변 이후에 뭐라고요? 만주에서 한조야. 자, 그다음 중일전쟁. 중일전쟁이라고 하는 건 1937년 일본이 중국 본토에 대한 자, 공격을 시작한 거야. 됐죠? 그래서 37년 중일전쟁 이후에선 중국 본토에서 똑같습니다. 한조예요. 됐죠? 그래서 1930년대 가장 중요한 테마는 한중연합작전이에요. 그러면 한중연합작전이라는 건 여기가 1930년대가요. 실제로 공부를 하면 엄청 복잡하거든. 그런데 이게 출제 문제를 보면 어차피 출제되는 건 4개만 출제가 돼. 됐죠? 그래서 다른 건 뭐 몰라도 일단 요 4개 단체가 나올 때는 맞춰주셔야 돼. 됐죠? 해볼게요. 그래서 만주사변 이후에 한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한은 한국 독립군. 그 다음에 조는 조선혁명군이에요.
그 다음에 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자, 중국 본토에서 조선 의용대 그리고 한국 광복군이에요. 됐죠? 그래서 한국, 조선, 한국, 조선 이런 말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이름을 나중에 정확하게 요 단체가 제일 중요해. 이 독립군이. 됐죠? 그래서 이 이름을 일단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래서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에서 뭐라고요? 한조. 자, 그 다음에 자, 중일전쟁 이후에 중본토에서 뭐라고요? 한조. 그래서 한조. 그래서 자,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 조선의용대, 한국광복군. 제가 조금 전에 전체적인 기출을 봐드릴 때 2014년 이후에 두드러진 기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집중적으로 좀 많이 나왔다 그래서 아까 내가 미리 잠깐 기출 문제 하나 보여드렸잖아. 기출 경향에서는 딱 요거 하나만 얘기했죠. 뭐가 많이 나왔다? 1940년대 활약했던 한국 광복군에 대한 게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한국 광복군. 됐죠? 충칭정부 산하에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무장독립전쟁, 자,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가장 큰 그림 봤어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 1회도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1910년대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옆 페이지로 한 페이지 넘어와 보실래요? 자, 옆 페이지로 넘어와서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1910년대. 자, 1910년대 아까 그 테마가 뭐였지? 독립운동 기지건설. 자, 그래서 1910년대 독립운동 기지건설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시간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여기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장소, 단체.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지역별로 들어갈 건데요. 먼저 여러분 거기 옆에 지도를 한번 봐주시면 지도 가지고 제가 먼저 할게요. 됐죠? 네, 지도를 한번 봐주시면 일단 기본적인 지명부터 해볼게요. 자, 여기 지명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그 우리의 국경선 바로 위쪽 있죠? 국경선의 바로 위쪽. 얘를 뭐라 그러냐면 그냥 안 쓰셔도 돼요. 그 우리나라 국경선의 바로 위쪽을 간도라 그래요. 간도. 됐죠? 일단 편하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저 위쪽은 이렇게 먼 쪽이죠? 그치? 그래서 위에 멀리, 자, 이 위에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만주라 그래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빠지면, 자, 지금 옆에 보면 여러분 여기 점점점점 얘 보이세요? 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국경선이야. 그래서 이쪽 땅은 중국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구의 땅이냐면 여기는 북극곰 러시아의 땅이야. 되죠? 그래서 1860년 2차 아편전쟁. 그러니까 에로 전쟁을 중재해준 대가로 러시아가 청나라로부터 뺏은 땅이야. 됐죠? 그런데 이 동네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동네는 연해주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이게 접할 연자고 바다의 자야. 그래서 바다에 접하고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 연해주라 그래요. 됐죠? 그래서 이 동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름을 얘기했고요. 자,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자, 그런데 이 간도를요, 다시 어떻게 나누냐면, 여기 지금 요 삼각형 보이세요? 얘가 백두산이거든요? 그래서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간도를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백두산의 북쪽에 있는 간도를, 자, 요렇게 돌리면 얘를 뭐라 그러냐면, 북간도라 그래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명을 정리할 때는 이 단어로 정리할 거야. 그래서 이 동네를 뭐라 그런다고요? 이 동네를 북간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자, 이제 서쪽으로 와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백두산의 이쪽 서쪽 동네 보이세요? 네, 이쪽 서쪽의 간도. 자, 이쪽 서쪽의 간도는 얘도, 이 동네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서간도라고 불러요. 서간도. 됐죠? 그러니까 백두산을 기준으로 북쪽이니까 북간도, 서쪽이니까 서간도야. 되죠? 근데 실제로는요, 이 서간도라는 말보다 이 동네를 어떤 단어로 더 많이 쓰냐면 실제로는 남만주라는 말을 오히려 더 많이 씁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북간도, 남만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 아까 우리가 만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만주는 밑에 있는 남만주에 대비해서 실제로는 어떤 말로 더 많이 불리우냐면 얘는 북만주라는 말로 더 많이 불리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이쪽 동네들에 대한 이름은 대충 정리정돈이 됐죠. 네. 그러면 제가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오면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일단 서간도, 남만주부터 먼저 가야 되는데, 자, 이 서간도, 남만주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는, 자, 가장 중요한 단체는, 중요한 지역은 삼원보예요, 삼원보. 그 지도상에 삼원보 보이세요? 자, 삼원보만 밑줄 한번 치고 갈게요. 삼원보. 그런데 삼원보 그러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단체가 하나 있는데, 자, 이 단체가 바로 1907년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그래서 사실은 이 삼원보 지역은 신민회의 꿈이 이루어진 곳이야. 그래서 이들이 자 국권 피탈 이후에 사실은 향후의 독립운동, 미래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의 독립운동의 거점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 부호들을 이주시켜서 여기에 독립운동의 기지를 건설하는 가장 대표적인 동네가 어디다? 남만주 삼원보예요. 됐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양을 중심으로 서북계 사람들이 만들었던 신민회, 비밀결사 조직 그 신민회의 꿈이 이루어진 곳이야.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다음. 자, 신민의 꿈이 이루어진 곳이고요. 자, 그다음 갑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제일 첫 번째 단체가 뭐냐면 경학사예요. 그런데 이게 단체명이기 때문에 제가 뭐 배경을 깔아드릴 게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 단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조선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잖아. 많이 이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의 뭐 여러 가지 그 서로 이제 뭐 경제적으로 권업 뭐 도와준다라든가 또는 뭐 교육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이름이 뭐냐면 경학사야. 됐죠? 네, 그래서 경학사는 그냥 이 자리에서 외우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자, 남만주 삼원보의 첫 번째 단체 이름 뭐라고요? 경학사. 자, 그리고 경학사가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요. 뭐로 바뀌냐면 부민단이라고 바뀝니다. 부민단. 됐죠? 자, 그리고 요 부민단 시절에 이들이 여기서 뭘 운영하냐면 요게 부민단 시절이에요. 부민단 시절에 운영하는 게 백서농장이에요. 그래서 백서농장이라고 하는 건 부민단 시절에 운영을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저 부민단이 1919년에는 결국 이름이 뭐라고 바뀌냐면 한족회라고 바뀌어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가 이름이 뭐가 된다? 한족회가 됩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이제 프린트에 그대로 있죠? 거의 밑줄만 쳐주시면서 그냥 노트랑 찍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무장독립군. 자, 그래서 독립군 부대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 독립군 부대가 서로 군정서예요. 서로 군정서. 여기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서로 군정서는, 보세요. 여러분 외우기 좋아요. 여기가 아까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뭐라고요? 서간도라 그랬지? 그래서 서로 군정서야. 근데 요 동네는 뭐라 그랬어? 북간도라 그랬지? 그래서 조금 이따가 독립군 부대 하나 말씀드릴 건데, 이름이 그래서 북로군정서야. 됐죠? 그래서 북간도의 북로군정서, 서간도의 서로군정서야. 여기가 되셨나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요, 이 한족회가 아예 서로 군정서로 개편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독립단이라고 있는데, 요 대한독립단은 좀 따로 놀아요. 그래서 얘는 심화야.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돼. 근데 요 대한독립단을 왜 말씀드렸냐면, 이 대한독립단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광복군 사령부, 광복군 총영. 그리고 요 단체가 대한통일부. 그래서 이 대한통일부가 나중에 육군주만 참의부, 그러니까 3부의 형성에서 잠시 후에 말씀드릴 참정신 할 때 제일 중요한 참의부가 이 단체를 근거로 해서 나중에 나와요. 됐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살짝 나오는 거라서 얘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삼원보 지역에 이 신민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게 바로 신흥무관학교. 그러니까 신흥강습소예요. 됐죠? 완전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흥무관학교는요. 한국 독립운동의 산실이야. 그래서 자 1911년 개교 이래로 1920년 가을 폐교까지 10년간 여기서 만주의 독립군 장교 1800명이 배출돼요. 그래서 한국의 독립운동사는 신흥무관학교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어. 그래서 완전 중요해요.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그러니까 1920년 그러니까 만주 길림 한 농가에서 일본에게 공표의 대명사, 조선인들에게는 희망의 이름이 되었던 그 의열단, 김원봉, 윤세주 등 13명의 열혈 청년들이 만들었던 그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도 그 김원봉, 윤세주를 비롯한 그 열혈 청년들이 전부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잠시 후에
한국 그 독립군, 한국 광복군 이제 사령관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그 사실은 민족주의 독립운동, 그러니까 민족주의 우파 독립운동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 지청천. 그러니까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 그 지청천은 또 뭘로 유명하냐면 서로 군전, 그러니까 신흥무관학교 호랑이 교관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청천의 손으로 만주에 있는 수많은 독립군 지휘관들이 사실은 이곳에서 또 키워지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자, 반드시 이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처음에 원래 만들어질 때 이름은 신흥무관학교는 아니고요. 신흥강습소였어요. 그래서 얘는 가볍게. 됐죠? 그래서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 구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 1911년 개교한 이래로 1920년 가을 폐교까지 독립군 장교 1800명이 배출됐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표현해도 돼요. 근데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신흥무관학교라는 이름은 1919년에 바뀌는 거야. 원래 처음 만들 때 이름은 신흥강습소였고요. 이게 경학사 시절이에요. 그 다음에 부민단 시절에는 이름이 신흥중학교로 바뀌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한족회로, 이게 1919년 한족회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한족회로 단체명이 바뀌면서 학교 이름도 신흥무관학교로 바뀌어요. 그런데 신흥무관학교로 보통 통칭을 하기 때문에 굳이 구별 안 하셔도 돼요. 됐죠? 그래서 신흥강습소란 말 정도가 나오면 신흥무관학교구나. 그 정도면 돼요. 됐죠? 끝. 다 했습니다. 자,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자, 남만주 지역의 가장 중요한 단체는 일단 첫 번째 지역 끝났습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만들어진 게, 여러분, 아직은 괜찮죠? 왜냐면 아직 어려운 거 아는데, 이제 단체는. 벌써,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경학사. 그 경학사는 여기는 뭐로 바뀐다고? 부민단. 그리고 부민단이 최종적으로 한족회. 그리고 한족회 산하 군 부대가 서로 군정소예요. 됐죠? 네. 그리고 대한독립단은 가볍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신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자, 무관학교가 만들어지는데 이거 완전 중요해요. 이름 뭐라고요? 신흥무관학교. 근데 원래 이름은 신흥강습소였어요. 됐죠? 요 정도로. 자, 끝.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번에 북간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간도. 옆으로 넘어와서. 북간도는 뭐 간단해요. 자, 자,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자, 북간도의 가장,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조선족 자치구, 1950년 중국이 조선족 자치구로 인정했던 뭐 가장 유명한 동네 아닌가? 영길?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 가서 요즘에는 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보면 그 중국 쪽 교포나 뭐 이렇게 해서 뭐 식당에 가면 그 아줌마들 많잖아. 어? 말투 이상한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 오셨어요? 그럼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연길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연길. 됐죠? 네. 그래서 자, 연길. 연길은 뭐 간도를 아주 대표하는 지역인데 실제로 단체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갈게요. 자, 보세요. 자, 요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네, 연길. 그래서 연길은 간도의 대표야. 그래서 간도 국민회. 됐죠? 근데 보통 줄여서 그냥 간민회 이렇게 불러요. 됐죠? 자, 그리고 간민회가 나중에 이름을 뭐라고 바꾸냐면 대한국민회로 바꿔요. 됐죠? 요것도 그냥 가볍게. 됐죠? 자, 근데 이것보다 나중에 뒤에 가면 하나 더 나오는데 이 대한국민회 산하 군 부대가 하나 만들어져. 그런데 그 군 부대가 좀 이따 이제 다시 나올 거야. 자, 이 군 부대가 이름이 국민회군이에요. 됐죠? 그래서 대한국민회 산하 국민회군. 됐죠? 나중에 홍범도의 부대랑 봉오동 전투를 할 때 그 봉오동 전투의 주력 부대야. 됐죠? 그래서 안무의 국민회군. 뭐 이 정도. 됐죠? 네,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옆으로 넘어올게요. 자, 옆으로 넘어오면 이제 용정촌입니다. 용정촌. 자, 근데 이 용정촌에서는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외학교. 여러분, 그 역사에서 항상 최초가 붙어 있으면 중요하잖아. 근데 근현대사에서는 최초란 타이틀이 붙으면 더 중요해. 됐죠? 완전 중요해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외학교. 자, 이름은 서전서숙이에요. 용정촌에.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됐죠? 완전 중요해요. 제가 조금 아까 연길 단체 말할 때랑은 지금 강조하는 걸 다르게 하고 있잖아요. 완전 중요해. 지금 이 순간 외우는 거야. 자, 최초의 국외학교고 이건 만든 사람까지 외워야 돼. 이게 누가 만들었냐면 이상설이에요. 이상설. 됐죠? 이상설이 만든 최초의 국외학교입니다. 됐죠? 자, 근데 이 서전서숙이요. 그 바로 일본의 탄압으로 폐교를 하게 돼요. 바로 다음에. 그래서 김약연이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서전소속을 용종천 바로 밑 옆에 있는 명동촌으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다시 재오픈을 해. 그러면서 이름이 명동촌으로 옮겼다. 그래서 그 다음엔 뭐라고 부르냐면 명동학교라고 부르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서전소속은 나중에 명동학교가 되는 거야. 근데 명동학교는 다음번 회독에서 외우셔도 돼. 됐죠? 네. 그런데 서전소속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외우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자, 왕칭으로 갈게요. 자, 여기 이제 위에 동네인데, 왕청. 자, 이 왕청에는 뭐가 있냐면, 중강단이 있어요. 중강단. 그러면 이게 중강단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대종교의 본부예요. 대종교. 근데 1909년에 그 나철 5기호. 그런데 나철은 제가 이제 저랑 수업했던 분들은 앞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나철 5기호가 만드는 민족 종교잖아. 근데 나철의 본명이 나인영이에요. 근데 이게 요즘에 제가 수업 시간에 개정국사 얘기 많이 하는데 요즘에 시험에 자꾸 이게 개정국사 내용이 나오잖아. 근데 개정한국사에는 아예 본명을 쓰고 있어요, 지금. 나인영이라는 본명을. 그러니까 이 이름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철 5기호가 1909년에 만들었던 게, 자, 우리의 민족시죠. 단군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단군교죠. 그래서 단군교를 처음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 단군교를 나철 5기호가 만들 때 뭐라 그랬냐면, 죄송합니다. 뭐라 그런 거야, 방금 발음이. 자, 단군교를 내가 개창했다. 이런 표현을 안 써요. 됐죠? 왜냐면 단군을 우리 민족 시조로 해서 숭배하는 건 원래 우리의 전통이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그래서 나철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군교를 중광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중광이 뭐냐면 이게 다시 중자거든요. 다시 밝혔다 이런 뜻이야. 됐죠? 그런데 1909년에 그래서 이 단군교를 만들게 되는데 이 단군이라는 이름이 일본을 너무 자극하잖아. 그래서 1910년 국권 비탈 이후에는 이 이름을 뭐라고 바꾸냐면 대종교로 바꿔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우리가 외울 때는 뭐라고 외우는 거야? 대종교로 외우면 돼요.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갑자기 생뚱맞게 왜 얘기했냐면 요거 그냥 그대로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대종교의 본부니까 이름이 뭐라고요? 중광단이라고요. 됐죠? 네. 그럼 넘어올게요. 자, 그래서 대종교는 단군을 우리의 민족시조 단군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굉장히 국수주의적인 종교지. 됐죠? 자, 그래서 대종교의 본부 이름 뭐라고요? 중강단이에요. 됐죠? 네. 자, 그리고 여기서 3.1운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무호독립선언도 여기서 발표가 돼요. 중강단에서. 무호독립선언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중강단을 근거로 해서, 자, 나머지는 여러분 제가 이제 프린트에다가 쓱 넣어놨는데, 나중에 그냥 쓱 보세요. 외우는 거 아니야. 내 또 쓰면 따라 쓸 거지?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입으로 할게요. 봐봐요. 자, 그래서, 이 중강단에다가, 그 다음에 신민회라는 단체가 무너지면서, 그 신민회 멤버들이 백오인 사건으로 많은 실현을 당하잖아요. 그 일부 사람들은 뭐 고문치도 당하다 풀려나고, 그래서 그 서북계인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몰려 올라와요. 그래서 간도 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군정회라는 걸 만들게 돼.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 중강단도 이름이 대한정의단으로 바뀌어요. 됐죠? 그래서 그 멤버들이 같이 합쳐져. 그래서 이제 군 부대를 하나 만드는데 그 군 부대의 이름이 대한군정서예요. 됐죠? 그래서 원래 이 군 부대의 이름은 대한군정서인데 자, 서쪽에 있는 설호군정서에 대비해서 북로군정서라는 이름으로 이 별칭으로 더 많이 불리웠어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아예 그냥 북로군정서로 들어와 있어. 되죠? 그래서 그냥 북로군정서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강단 멤버들이랑 그 다음에 국에 나온 신민회 멤버들이 합쳐져서 만든 게 뭐라고요? 북로군정서. 특히 이 만주 지역 전체 독립군 부대 중에는 가장 전투력 그리고 화력이 강력했던 부대예요. 그래서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청산리 대첩의 주력 부대예요.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자, 북로군정서에 대한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옆으로 넘어와서 자, 그럼 이제 다 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연해주, 블라디보스톡만 하면 되는데, 자, 지금까지 했던 북간도, 자,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실제로 조선인 자치구, 지금도 뭐 조선족들이 제일 많이 살죠. 연길인데, 자, 연길은 의외로 별로 중요한 단체가 없어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도의 대표다, 간도구민회. 근데 간도구민회는 보통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간민회, 이렇게 많이 불러요. 됐죠? 그래서 그 간도구민회가 나중에 이름이 그냥 대한군민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산하부대가 군민회군이야. 근데 요 군민회군 얘기는 봉오동 전투에 가서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가볍게 정독으로 몇 번 좀 반복적으로 읽어주시면 돼. 되지? 자, 그 다음 옆에 동네 넘어와서 용종촌으로 올게요. 자, 용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최초의 국외학교 이상설이 만들었던 이름 뭐라고요? 서전서숙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외우는 거야. 이해됐죠? 서전서숙. 자, 그리고 나면 폐교된 이후에 김약연이 다시 학교를 오픈하는데 명동학교. 됐죠? 뭐 이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공부 많이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와서 왕청입니다. 자, 그리고 왕청에는 뭐가 있다고요? 대종교의 본부인 중강단. 그리고 그 중강단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군부대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북로군정서. 됐죠? 나중에 청산리 전투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끝. 자, 이렇게 해서 북한도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맨 위로 올라가면 자, 북만주가 있는데 자, 북만주는요. 신카요. 그러니까 이게 소만 국경지대에 있거든요. 이 신카요 위에 있는 밀산부 한흥동. 그러니까 요 정도인데 여기도 별로 그렇게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없어요. 됐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만 하면 신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의 대표적인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남만주 삼원보고 또 하나가 밀산부 한흥동이에요. 됐죠? 네, 그래서 요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 나올 게 없어요. 나중에 간도 참변 이후에 이 동네가 잠시 후에 저희 간도 참변 할 거거든요. 간도 참변 이후에 이 동네 한 번 더 나올 거야. 됐죠? 뭐 요 정도까지 합시다. 자, 요 정도만. 자, 그리고 나면 마지막 이제 연해주로 넘어올게요. 자, 연해주로 넘어와서 자, 연해주의 가장 중요한 동네는 블라디보스톡이에요. 자, 블라디보스톡인데 이 블라디보스톡은 사실 이제 이름만 봐도요. 러시아의 동북아시아 정책에 대한 나름 의지의 표현이야. 그래서 이게 러시안 말로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게 뭐냐면 동방의 개척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뭐 앞으로 이쪽으로 좀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런 나름의 의지의 표현이지. 됐죠? 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블라디보스톡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산실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청나라 땅이었거든. 근데 1860년에 러시아가 청으로부터 뺏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 동네를 개발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원래 청나라 땅이니까 원래 중국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다 쫓아낸 거야.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러시아 애들을 이쪽으로 극동아시아로 이주를 시키는 거지. 근데 여러분, 말이 극동아시아 이주지 원래 진짜 러시아라는 게 어디 있어? 저쪽 유럽 끝에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누군지 몰라요? 자, 그래서 러시아가 저쪽 끝에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 시베리아 전체를 넘어서 우랄 산맥을 넘어서 서유럽 쪽으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야 모스크바가 있는데 그 모스크바가 사실은 러시아의 중심지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를 이주시키는데 거의 뭐 지구를 반 바퀴 이상 도는 거지. 그러니까 이주하는데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조선인들이 이쪽으로 이주하는 거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가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을 개발시키려면 뭐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선인들이 이주를 하면 토지를 장기 임대로 해서 좋은 조건으로 임대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농사를 지면은 세금을 뭐 일정 기간 동안에는 또 감면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서 조선인들이 이 지역으로 많이 넘어가게 돼요. 됐죠? 그래서 1910년 여러분 요 동네는 특징이 뭐냐면 1910년 국권 피탈 전에 이미 코리아타운이 만들어져요. 됐죠? 네, 그 코리아타운을 뭐라 그러냐면 신안촌이라고 해요. 이 이름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신안촌은 코리아타운을 부르는 말인데 아무데나 있는 코리아타운이 아니야. 어디에 있는 거야?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코리아타운을 뭐라 그런다? 신안촌이라고 해요. 됐죠? 네. 그리고 여기에 한인 자치기구가 만들어지는데 이름은 한민회예요. 되셨나요? 근데 한민회보다는 신안촌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신안촌 일단 무조건 지금 이 자리에서 외우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신문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얘네들 이 동네 뭐라 그런다고요? 여기 동네 이름 뭐야? 블라디보스톡.
근데 이건 러시아 애들이 부르는 이름이고 우리 이름이 훨씬 멋있어.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동네를 해삼위라고 불러요. 이게 훨씬 멋있죠. 그런데 이 해삼이 뭐냐면 여러분 그 회 먹으러 가면 모듬회 같은 거 시키면 이렇게 뭐 이렇게 반찬도 깔아주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 서비스? 뭐라고 말해야 돼? 그렇죠. 그 단어를 내가 쓸 수 없어서 그래. 근데 그 단어 알죠? 느끼듯이. 그 나도 아는데 이제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비 공무원들한테 이제 공무원 다 되실 건데 그죠? 뭐라 그러죠? 하여튼 밑반찬은 또 달라. 밑반찬은 다른 말인데 그죠? 밑반찬 다르지 않나? 하여튼 줘. 그래서 그 회 시키면 뭘 주냐면 그 멍게랑 뭐 이런 거 좀 주죠? 그때 멍게 줄 때 같이 주는 그 멍게 프렌드 있잖아요. 걔야. 그래서 여기가 왜 해삼이냐면 여기 이렇게 바로 바다 들어가면 해삼 엄청 많어. 그래서 해삼이 많아서 해삼이야. 얼마나 쿨해. 이해됐죠? 그래서 러시아 애들은 뭐라 그래요? 블라디보스톡. 우린 뭐라 그래요? 해삼이 많아서 해삼이야. 그래서 이 해삼 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인들이 엄청 와서 살거든요. 그래서 해삼 위에 조선인들이 보는 신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을 할 때 언론 시험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면 국외 언론 중에 첫 번째로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해조신문이야. 이건 이 자리에서 무조건 외우는 거야. 우리가 배우는 국외 신문이 3개 있어. 아니 더 많은데 여러분이 시험 보기 전에 외워야 될 게 3개가 있어. 첫 번째 연해주 지역의 해조신문, 권업신문. 그리고 미주 지역의 신한민보. 요 3개 정도는 외우는데 나머지 2개는 서로 못 외워도 얘는 무조건 외워야 돼. 얘가 출제 무조건 영순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최초의 국외신문. 이름 뭐라고요? 해삼이의 조선인들이 본다. 그래서 이름이 해조신문이에요. 여기까지 되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최초의 국외신문 해조신문이 여기서 발행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국권비탈 전에요. 자, 여러분 아직 국권비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이게 1910년대 얘기 내가 하고 있잖아.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1910년은 이제부터야. 이 전 얘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1910년대는 아니야. 1910년대 요 지역을 말하기 위해서 10년대 바로 직전 얘기를 잠깐 한 거예요. 됐죠?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10년대인데 국내에서 그 의병이 일어나잖아요. 의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병 배울 때 의병은 올해 나왔죠. 2017년. 여기 시험 보신 분들은 그 대부분 다 맞췄죠? 의병 문제는 틀리면 안 돼.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틀리잖아? 그 전국에서 나온 자일지도 모른다니까.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될 거야. 의병은 무조건 1, 2, 3야. 의병 1, 2, 3잖아요. 그래서 1차 의병, 2차 의병, 3차 의병. 그러니까 자료가 나오는 순간 1, 2, 3. 무조건 3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선지 각각 하나가 무조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일 수밖에 없지. 왜? 천체가 3개밖에 없으니까. 맞잖아요. 외우라 그러면 안 돼요.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틀리시면 안 되죠. 근데 의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1, 2, 3, 1, 2, 3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 예, 무조건 3죠. 그래서 3. 1907년 정미의병. 됐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의병이 어느 정도로 이제 강성해지자면 이때 의병 전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건 오직 1차 의병, 2차 의병, 3차 의병 중에 뭐밖에 없어요? 3차 의병, 정미병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해 12월에 13도 뭐가 만들어져요? 창의군이 만들어지잖아. 맞죠? 13도 창의군. 됐죠? 자, 13도 창의군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1908년 서울진공작전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일본이 야, 이거 의병 이거 찌질이들 이거 놔뒀더니 안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원래 일본 애들이 좀 이따 우리가 청산전투에서 말하겠지만 얘도 원래 이게 토끼몰이 잘하거든요. 그래서 토끼몰이를 해서 가장 반일의 감정이 많았던 그러니까 하삼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전라도 쪽에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다 모아놓고서는 초토화 작전을 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1909년 남한대토벌이라 그랬지. 맞죠? 그래서 남한대토벌 이후에 이제 의병들이 국내에서 활약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의병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국외로 나오는 거지. 그런데 이 의병 대장들 중에 굉장히 상징적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인석인데 그런데 의병의 대장 중에 유인석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 연해주로 사실은 망명을 해요. 근데 유인석이 갖고 있는 이 상징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유인석은 1차 의병 때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충북 제천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가장 대표적인 의병장이죠. 그래서 유인석이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을 하면서 나머지 의병들이 어떻게 하냐면 전부 어디로 모이는 거야? 블라디보스톡. 그러니까 해삼이로 직결하게 돼요. 자, 그래서 1910년에 만들어지는 게, 자, 이름, 이 자리에서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름 뭐다? 13도 의군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조건 외우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뭐 만들어졌다? 13도 의군.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올 때는 뭐가 주의사항이냐면, 자, 정미병 땐 이름이 뭐야? 13도 창의군. 그 다음 블라디보스톡 이름이 뭐야? 13도 의군. 이름이 비슷하지? 그래서 선지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되죠? 여러분 블라디보스톡 가봤어요? 가봤어? 얼마나 먼지 알아? 근데 여러분은 갈 때 비행기 타고 갔을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가본 사람도 있잖아요. 뭐 블라디보스톡 여행 가는 사람 있잖아. 근데 비행기 타고 갔을 거 아니야? 이때는 어떻게 갔겠어요? 비행기가 있겠어? 걸어갔겠죠? 얼마나 멀겠어? 그래서 창은 놔두고 가는 거야. 이해됐죠? 창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 창 들어봤어? 자, 그래서 창 내려놓고 가요. 그래서 자, 밖으로 나갈 때는 뭐가 된 거야? 창만 내려놓고 13도 의군이 된 거야. 되신 거죠? 오케이. 외운 거야.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국권 비탈이에요. 1910년 8월 29일 국권 비탈.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기까지 피해 혈전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 13도 의군을 근간으로 해서 단체가 하나 만들어져요. 자, 그게 이름이 뭐냐면 성명회야. 성명회. 됐죠? 자, 그래서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래서 성명회예요. 자, 그리고 1911년 자, 이 지역에 한인들의 여러 가지 뭐 복리 증진, 생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1911년 이상설이 이 지역에서 만드는 단체의 이름이 권업회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권업회. 자, 그리고 권업회를 근간으로 해서 1914년에 이 지역에서 최초의 국외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이 최초의 국외정부가 대한광복군 정부예요. 완전 중요해요. 됐죠? 네. 자, 그래서 정통령. 자, 정통령 이상설이에요. 조금 전에 권업회 이상설이었죠? 네,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부통령은 이동휘예요. 이동휘. 됐죠? 이상설 조금 전에도 우리 뭐 할 때 했었는데 뭐 할 때 했더라? 아까 소전소숙. 그죠? 그리고 제가 중요하지 않아서 말을 안 해서 그런데 밀상부 한흥동도 이상설이 만들어. 됐죠? 그래서 1910년 국권비탈기는 사실 이상설 빼고 설명할 수 없어요. 이상설 완전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어쨌건 1914년 최초의 국외정부 이름 뭐라고요? 대한광복군 정부. 이거 무조건 외우는 거야. 저 좀 보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필기 뭐 이것저것 하면서 막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지도 보면서. 그지? 지금까지 한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찍어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찍어봐. 그러면 무조건 대한광복군 정부야. 이해됐죠? 지금까지 한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됐죠? 1914년 최초의 국외정부. 이름 뭐라고요? 대한광복군 정부야.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최초의 사회주의 단체입니다. 최초의 사회주의 단체인 한인사회당. 그래서 이건 1918년이에요. 됐죠? 자, 이거 누가 만드냐면 이동휘가 만들어요. 이동휘. 자, 그 다음 마지막 3.1운동 직후에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국외임시정부 대한국민의회예요. 됐죠? 그래서 3월 23일 날 대한국민의회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 3.1운동 이후에 4월 13일 날 상하이에 있었던 신한 그 청년당이 확대 개편돼서 상하이 임시정부가 돼요. 자, 그리고 나면 4월 말경에 국내에서 비밀리에 13도 대표들이 모여서 국민대회를 개최해. 그런 다음에 자, 비밀 정부를 하나 만드는데 그게 한성정부야. 되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는 국외 정부가 이렇게 3개가 만들어지고요. 이후에는 이 임시정부 통합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9월에 최종적으로 상하이로 통합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임시정부죠. 됐죠? 네, 그래서 그거 우리가 상하이 임시정부 배울 때 여기 나오는 내용이야. 자, 그래서 대한국민의회인데 자, 정통령은 손병희입니다. 자, 손병희는 우리가 동학의 3대 교주로도 기억하는 사람이죠. 일본이 동학을 친일화시키니까 그들과 단절하기 위해서 그 이용구 친일파와 쪽과 단절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
천도교를 만들었던 그 손병이에요. 됐죠? 네, 그래서 대한국민의회 정통령이에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 기지건설에 대한 얘기는 다 한 것 같다. 됐죠? 네, 다 한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좀 더 간단하게 하고 원래 무장독립전쟁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여기를 뭐 간단하게 안 했는데요. 자, 그래서 뭐 다 했어요. 얘기할 거 다 했어. 그 다음에 밑에 나머지는 됐고, 자, 밑에 보면요.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밑에 써놨어. 그 표 바로 그냥 그대로 내려오시면 써있죠. 그치? 근데 이게 또 얘기 안 해도 되겠지.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했던 얘기 중에 이거 기억나요? 남만주 삼원부의 대한독립단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나중에 1920년대에 광복군 사령부, 광복군 총영, 그 다음에 대한통일부, 그 다음에 이 대한통일부를 근거로 해서 나중에 여기에 육군주만 참의부가 만들어지는데 이 참의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참의부 얘기 때문에 한 거야. 대한독립단이 중요하진 않아. 여기까지 됐죠? 네, 요 정도만. 네, 그래서 한마디만 쓰고 가시면 될 것 같아. 끝. 자, 그 다음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자, 지금 얘기했던 거죠. 제일 중요한 건 1914년 대한광복군정부. 완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 밀산 반응동은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 안 한 게 이 중국이랑 미주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요 지역만 살짝 얘기하고 우리 쉴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쉬었다 가시죠. 자, 그래서 중국입니다. 자, 중국은 상하이, 그 다음에 베이징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는데 그 실제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산실이 되는 곳은 사실은 상하이예요. 상하이. 상하이가 되게 중요한데 이 상하이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산실이 되게 그 베이스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신규식이야. 그래서 신규식 정도만 됐죠? 신규식의 동제사.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신규식은요, 1911년 중국의 신해혁명에도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 국민당과 워낙 인맥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이 많고 협조를 구할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규식이 상하이에 털을 잡게 되면서 나중에 중국 쪽으로 망명하는 독립운동가들이 바로 신규식 때문에 상하이 쪽에 많이 직결하게 돼요. 됐죠? 네. 그래서 신규식은 좀 의미가 있으니까 눈도장 하나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동보국단. 자, 대동보국단은 솔직히 뭐 별로 중요한 단체도 아닌데, 근데도 그냥 보셔야 돼요. 특히 제가 여기다 꺼내놓은 건 별로 중요한 단체가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최근에만 해도 2번 출제됐어. 그리고 대동보국단도 가장 대표적으로 일단 7급에서 먼저 냈어요. 그래서 7급에서 냈는데 대동보국단 잘 몰랐었거든. 그래서 싹 전사한 거야. 그랬더니 14년이야? 언제야? 그래서 이제 9급이 그 똑같은 대동보국단을 똑같이 갖다 2012년이구나. 자, 똑같이 갖다가 땡겨다 썼어요. 됐죠? 그래서 또 9급에서도 또 싹 한번 전사했었어. 자, 그러니까 눈도장 하나 찍어주세요. 아까 말했던 이런 식이에요. 신규식, 박은식, 신규식, 박은식 뭐 이런 식이야. 됐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잡지 진단 발행했고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한청년당. 그러니까 요 세 단체 중에는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신한청년당은 여운형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여기서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한 거야. 그런데 이 신한청년당을 근간으로 해서 나중에 이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게 상하이 정부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임시정부의 통합 논의를 할 때 9월에 최종 통합될 때 결국 상하이로 가잖아. 그래서 나중에 저 김규식을 파리강화회의에 보낸 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2번 듣게 돼요. 신한청년단이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또 김규식을 파리강화회의에 보냈다. 이 얘기를 듣게 돼. 그래서 나중에 질문하시는 것 중에 그러면 김규식이 2번 간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파리강화회의라는 게 1차 대전의 사후 처리 문제를 모여서 각국의 주요 그러니까 정상이라든가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일정 기간 동안 꽤 회의가 길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규식이 처음 갔을 때는 신한청년당으로 간 거고 그리고 나서 요 신한청년당이 상하이 임시정부가 되니까 그 다음에 상하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김규식은 파리강화회의 쪽에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계속 활약을 했던 거지. 그래서 나중에 임시정부가 김규식한테 뭔가 업무를 볼 때 일을 할 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명함을 하나 파준 거야. 그래서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여 있는 과정에서 김규식이 외무부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해서 외교통상부 장관이 된 거지. 됐죠? 왜냐면 여러분 명함이 있어야 뭔가 밖에 나가서 업무 보기가 좋잖아. 그렇죠? 그래서 김규식은 양쪽에서 2번 써요. 실제로 김규식 간 건 1번이고. 자, 그다음 밑에 내려가서 베이징에 자, 이번에는 신한혁명당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는 거죠. 보세요. 그럼 아까 봐봐요. 여기 박은식, 신규식은 봐봐. 이제 어디까지 왔어? 또 페이지까지 내려왔죠? 근데 여기 요 앞에 멤버만 바뀐 거야. 근데 이상설은 아까 뭐 할 때도 했더라? 그렇지. 서전서주 할 때도 했고. 근데 여기 1914년이잖아. 아니, 15년이잖아. 근데 좀 전에 14년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무슨 임시정부 만들어서 대통령 했다며? 맞아요? 그 일이 뭐더라? 대한강목군 정부. 그건 14년이야. 근데 15년에 일로 넘어온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박은식, 신규식이랑 또 신한혁명당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리고 시험에 나온 것 중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여기는 김규식이죠? 여기 신규식이야. 이름까지 비슷해. 그러지 마시고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주 지역이에요. 자, 미주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한인국민회예요. 그리고 대한인국민회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말씀드리는데 1908년 샌프란시스코 기차역 앞에서 그러니까 조선의 그 외교 고문이었던 미국인 스티븐슨을 그 장인한 전명훈이 죽이잖아요. 그런데 뭐 전명훈 같은 경우에는 총알이 안 나와서 괜찮은데 장인한의 총으로 스티븐슨이 죽잖아. 그래서 장인한 이제 구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땅에서 당시 한국인이 그것도 기차역 한복판에서 총으로 쏴서 미국인의 정치인을 죽였어. 근데 이 사람이 재판에서 그러면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지겠냐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돈을 모아서 변호사라도 선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미주 지역에 이 많은 한인들이 장인한 구명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장인한 구명운동 과정에서 이전에 있었던 여러 미주단체들이 하나로 통합이 돼. 그게 1910년 대한인 국민회야. 완전 중요해요. 됐죠? 그래서 미주역에서 대한인국민회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이 대한인국민회 핵심 멤버 3명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승만, 안창호, 그리고 박용만이에요. 근데 이 셋은 특징이 뭐냐면요. 자, 독립운동에 대한 노선도 다 다르고요. 미주 지역에서 같이 활약하지만 사이도 다 안 좋아요. 됐죠? 그래서 셋이 사이가 다 안 좋아. 일단 이승만은 외교 독립론. 그 다음에 도산 안창호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실력 양성론. 그 다음에 이동희는 무장투쟁론이에요. 됐죠? 그래서 노선도 다 달라. 그래서 미주 지역에 가장 대표적으로 하와이에 군사 조직이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군사훈련을 하는. 그게 이름이 뭐냐면 대조선 국민군단이야. 그럼 보세요. 미주 지역의 대조선 국민군단은 그냥 대답해봐요. 자, 이승만, 안창호, 박용만 중에 누가 만들었겠어? 당연히 군 부대니까 무장투쟁론자인 박용만이 만들었겠지.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창호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무실역행. 그래서 뭐 안창호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죠. 자, 그래서 흥사단. 됐죠? 오케이. 그리고 흥사단은 어디서 만들었냐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었어요. 아니 뭐 그럼 미국 도시까지 알아야 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기출문제야. 그래서 자, 안창호가 흥사단을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들었다. 틀리는 거야. B. 됐죠? 뭐가 틀렸어? 안창호도 맞았고 흥사단도 맞았어. 뭐가 틀렸어? 미국 도시가 틀린 거야. 됐죠? 문제 이상하죠? 네, 제가 낸 거 아니에요. 됐죠? 7급 기출문제야. 그래서 자, 샌프란시스코 노동형 하나 찍으시고. 자, 그럼 이제 미주역까지 다 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했던 것 중에 혹시 이거 기억나요? 대한국민의회. 이거 기억나요? 대한국민의회 어디라고요? 대한국민의회 어디서 만든 거야? 그렇지. 대한국민의회는 연해주라고 3.1운동 바로 직후에 제일 먼저. 맞아요. 그래서 정통령 누구라고요? 손병희. 자, 여러분 우리 쉴 때 됐군요. 저 좀 보세요. 자, 제가 설명한 지 5분 된 것 같은데. 자, 손병희. 그 다음에 미주 지역은 뭐라고요? 대한인 국민회야. 다시. 대한 국민의회는 어디라고요? 연해주. 대한인 국민회는 어디라고요? 미주. 됐죠? 이거 선지에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외우긴 좋아요. 봐봐요. 생긴 모양 그대로잖아. 그래서 이 동네는 미주예요. 그래서 대한인 국민회야. 그 다음에 얘는 연해주니까 대한국민의회야. 무슨 얘기야? 그러시면 안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띄어 있는 거야. 이렇게 발음하면 어떡해요? 대한인국
민회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퇴장이에요. 이해됐죠? 누가 그렇게 발음하니? 됐죠? 그래서 띄어쓰는 거 기본이지. 그래서 대한인 국민회 대한국민의회예요. 되신 거지? 네. 우리 쉴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쉬었다가 돌아와서 1920년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